히틀러가 직접 설계한 나치 독일의 마지막 요새, 베를린 동물원 포탑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최후의 요새로 남아 소련군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베를린 동물원 포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괴한 이름의 건축물은 히틀러가 한창 잘나가던 194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나치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독일에 직접 저항하던 나라는 오직 영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쉴 새 없는 항공 공격에 겨우 맞서 싸우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공중 폭격은 공군기지나 레이더 시설처럼 민간인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적 공군의 기지를 공격하는 데에도 아까운 폭탄을 굳이 시가지에 떨어뜨릴 이유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던 8월 24일 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던 한 독일군 폭격기는 목표 지점으로부터 한참 먼 지점에 남아있는 폭탄을 모두 떨어뜨리고는 그 위치도 기억하지 못한 채 급하게 귀환했는데요. 하필 그곳은 런던 한복판에 있던 시가지였습니다. 전쟁 중 처음으로 런던이 직접 공격당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인들은 극대노하며 그 보복을 위해서라도 당장 베를린 폭격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8월 25일 저녁, 영국군 폭격기들은 독일 공군의 감시망을 뚫고 베를린 중심지까지 날아가 베를린 시민들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렸죠. 독일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베를린이 2차 세계대전 중 처음으로 폭격에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공군은 어디 가고 제국의 심장부가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소식에 히틀러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요. 게다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긴다면 자신에 대한 독일 국민의 지지도 크게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곧장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어떤 적 공군도 감히 베를린을 넘볼 수 없도록 도시 곳곳에 엄청난 크기의 대공포탑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마침 소련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라 지상에서의 별다른 전투도 없었던 독일은 아예 이 대공포탑 건설에 모든 자원을 밀어넣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히틀러가 직접 그 설계 과정에 참여했을 정도로 이 건설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40년 말부터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41년 초반에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죠. 이로써 베를린에는 3개의 거대한 포탑이 세워졌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 최고위 인사들이 드나드는 독일 정치의 상징 국회의사당을 가운데로 두고 그곳이 절대 공격당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주위로 3개의 커다란 대공망을 만든 것이죠. 이 중 국회의사당 코앞에 지어져 제일 큰 관심을 받은 동시에 그만큼 먼저 지어진 시설은 일명 동물원 포탑인데요. 그 안에 동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위치상 베를린 시내에 있던 동물원과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원 포탑이라는 나름 귀여운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베를린의 동물원 포탑은 사실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건물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크게 G형 건물과 L형 건물로 나뉘죠. G형 건물은 실제로 적 항공기를 격추해야 하는 건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L형 건물은 G형 건물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용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G형 건물의 크기부터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G형 건물은 너비와 길이 모두 70m가 넘었고 높이는 40m에 달했죠. 그래서 지상에만 13층이 있었고 지하로도 그 시설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건설 목적 자체가 베를린 시내의 강력한 대공망을 구축하는 것이니만큼 그 옥상에는 엄청난 구경의 대공포가 배치되었죠. 이를 대표하는 무기가 바로 이 거대한 대공포탑의 상징인 128mm 대공포입니다. 128mm면 현재 우리나라 K2 전차가 사용하는 포탄인 120mm보다도 더 긴 지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공포탄의 지름이 다른 야포나 전차 포탄에 비해 짧은 것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는 포탄 하나가 30kg, 대공포 전체로는 27톤에 달했죠. 이렇게나 커다란 대공포가 정사각형 옥상의 모서리마다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는 한편 그 사이사이에는 적어도 공격을 위한 사연장 20mm나 37mm 구경의 대공포들이 셀 수 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L형 건물 역시 G형 건물보다 크기는 작지만 그 내부 설계나 장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너비는 50m, 길이는 23m에 높이는 39m로 G형 건물과 똑같았습니다. 128mm 대공포 같은 괴물 무기는 없는 대신에 10m 높이의 거대한 레이더를 옥상에 올려두어 G형 건물의 방공 전투를 지휘하는 시설이죠. 이처럼 두 건물로 이루어진 동물원 대공포탑은 최대 사거리가 14km나 되는 128mm 대공포와 함께 곳곳에 깔린 수십 대의 소구경 대공포는 물론 세계 최고 성능의 레이더까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포탑을 지나가는 폭격기 편대는 모두 하늘에서 몰살당할 게 뻔해 보였죠. 게다가 이 대공포탑은 그 무지막지한 방어력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모든 시설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벽 두께는 최대 3.5m에 천장 두께마저도 1.5m나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엄청난 크기의 내부에는 장기간의 생존을 위한 거의 모든 시설이 있었는데요. 전력 수급을 위한 자체
고체 발전기와 급수 시설은 물론 식량 저장 창고와 최첨단 병원 시설 덕분에 유사시에는 최대 1만 5천 명이 이 포탑 안에서 지낼 수 있었고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어도 최소 1년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공포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베를린 방어를 위한 최후의 요새라고 봐야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당시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대한 폭격을 막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하던 히틀러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빈이나 함부르크 등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포탑을 건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 구조가 쉽게 파악되어 적에게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체적인 크기와 형식을 개량할 것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히틀러의 걱정과 달리 동물원 대공포탑이 처음 만들어진 1941년까지만 해도 베를린이 적 공군에게 직접 폭격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선 영국은 독일과의 항공전으로 약화된 공군력을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된 소련은 그 전선을 방어하는 데에도 너무 바빴고 이 당시 미국은 아직 참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베를린은 영국에서 출발한 폭격기들이 도달하기에는 꽤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공업지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은 물론 그해 말부터 전쟁에 뛰어든 미국마저도 굳이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를린 시내에 대한 폭격을 시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독일이 양쪽에서 크게 밀리던 1944년까지만 해도 의외로 베를린이 대대적인 폭격에 시달릴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전쟁이 끝을 향하던 1945년 4월 동쪽에서부터 독일군을 박살내던 소련군이 이 미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베를린으로 다가오자 도시 안의 대공포탑들은 드디어 그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를 쏘라고 만들어진 128mm 대공포가 발사 각도를 최대한 낮춰 지상의 병력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면서 순식간에 소련군의 전차 수십 대가 녹아버린 것이죠. 지상에서의 사거리가 최대 3km나 되는 이 무기를 철근 콘크리트 시설 꼭대기에서 쏘아대니 남한하는 소련군 전차가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또 동물원 포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앞에는 아무런 건물도 없는 평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물원 포탑을 향해 진격하던 소련군 보병들은 마땅히 몸을 숨길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포탑 멀리서부터 전차가 먼저 박살나고 뒤이어 따라온 보병들이 그대로 전멸당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포탑 자체를 직접 제거하기에는 소련군의 화력이 모자랐습니다. 해상의 대형 전함에서 함포 사격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거대한 시설을 무너뜨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한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베를린까지 그런 전함이 들어오기란 불가능했죠. 어쩔 수 없이 당시 소련군은 203mm 대포까지 가져와서 이 포탑을 부수려고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친 떡대와 사거리를 자랑하던 베를린의 괴물포탑은 소련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해주며 국회의사당과 함께 베를린 최후의 요새로 거듭났는데요. 더 이상의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았던 소련군은 머리를 굴려서 그 포탑을 포위하기만 하고 아예 진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대신 끈질기게 항복을 권유하며 그 포탑 안의 부대가 알아서 기어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결국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른 1945년 4월 30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한 동물원 포탑 안의 병력은 백기를 들고 나와 소련군에게 항복했는데요. 한때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히틀러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동반자살로 생을 마감한 날이었죠. 이로써 히틀러의 집착이 낳은 대공포탑들은 모두 그 짧은 생애를 마치고 베를린을 점거한 연합국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지 외벽만 튼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부 설계까지 무척이나 견고했던 탓에 그 포탑들을 철거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베를린 서부 지역, 특히 동물원 대공포탑이 있던 자리에 들어온 영국군은 1차 폭파 시도에서 겨우 L형 건물만 폭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5톤의 다이너마이트를 더 가져와 2차로 폭파를 시도했지만 G형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는 또 실패했을 정도였죠. 결국 영국군은 35톤의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하는 한편 포탑의 내부에 400개의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나서야 겨우 폭파에 성공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기자는 역시 메이드 인 젊은이가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히틀러의 야심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린 동물원 대공포탑은 마침내 정리되었고 지금은 아예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베를린이 아닌 빈이나 함부르크에 가시면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공포탑을 볼 수 있죠. 이 중 함부르크에 있는 네 번째 대공포탑은 아예 뮤직클럽으로 개조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틀러의 광적인 집착으로 만들어진 괴물 같은 대공포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